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덕인가요? 미세먼지 농도가 다행히도 옅어졌습니다.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G2 무역 전쟁 대단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요. 90일 휴전 그러나 불안한 봉합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장면 보시면 이렇게 만찬을 경한 회동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90일 무역전쟁을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고율 관세를 보류한 대신 농산물 수출 등에서는 실속을 챙겨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판정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경향신문으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즉석에서. 전용기 안 간담회,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먼저 답방,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오는 것, 이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남북 평화 모든 국민이 바라는 건데 거기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본격적인 신문 브리핑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고용 실적 위에 이틀짜리 인턴 뽑는 한전 기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공기업들이 일자리 늘리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도 있군요. 일당 8만 원 체험 인턴 100여 명 넘게 모집을 했는데요. 체험 인턴 이게 이틀짜리 인턴이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 눈속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KT 화재로 마비된 전시 청와대 G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G망이 어떤 걸까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남태령 벙커에서 청와대 국정원 이렇게 연결된 회선이 불통이랍니다. 한미연합사와 연결망도 두절됐다. 유사시 대체 백업 통신망이 없는 듯하다. 이거 문제점이 좀 있군요. 이런 내용을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분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은 다시 김정은에, 청와대에 무슨 일, 그리고요 언제나 벼락치기 예산심사 얘기 같군요. 우울한 한국인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문제입니다. 여기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답방 필요 이렇게 설득하자 트럼프 대통령 나도 공감한다 이렇게 돼서 사실상 미국과 이야기가 잘 됐고 이제는 북한의 결정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내용 좀 더 보죠. 12월 중순 서울 답방 재추진. 그러나 연내 성사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남은 합의 이행하면 원하는 바 이뤄주겠다. 이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김정은 위원장 지금까지 보니까 약속을 잘 지키더라. 그래서 답방 문제도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전하고 있군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매일경제입니다. 선 김정은 답방, 후 미북 대담 추진, 공은 다시 북으로. 지금까지는요.
북한과 미국과 북한 사이에 2차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이 풀린다. 이런 순서 얘기가 있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선 답방 후 회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군요. 여기 내용 좀 더 보죠. 자, 초단기로 청와대 입장은요. 초단기로도 행사 준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내 답방 북한만 결심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 연내 온다면 18일에서 22일 사이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군요. 자, 지금 뭐 답방 구체적으로 다시 제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할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이제 달려있는 문제겠죠. 연내 답방을 할지 여부는 아직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서 그런 이제 우려는 막연히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정말 상수로 이렇게 반영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뤄주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좀 보셨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연내 답방,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청와대는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은 그런 답은 없지만, 자, 연내 답방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예. 청와대의 저런 노력들은 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남북 간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 합의를 지키느냐 마느냐, 누가 먼저 위반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남북 간에 엄청난 기싸움이 벌어져 왔거든요. 그러면 평양 회담 때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한다 하고 합의를 했단 말이죠. 이걸 누가 어기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으로서는 맞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다. 미국과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미 사실은 이제 정상 간의 그 회담을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회담을 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정치적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회담 성과 때문에 서로 저하게 되는데 주변에 이제 평양 회담 이후에 변수가 생겼다면은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간에 정상이 만나더라도 무슨 성과를 내놓을 건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맞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합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 하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사 기대감 그러니까 그분은 참 약속을 잘 지키더라.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에 더 합쳐서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까지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넘어갔다는 것이 실제로 연내에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으되 우리는 충분히 할 만큼 다 했다. 합의를 이행하자.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더라. 지금까지 보니까 이런 말까지 청와대가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북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김철 교수님. 뭐 답방 필요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을 했다 그러는데 이제 시기가 딱 특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필요하다는 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굳이 그거를 이의를 제기할 그런 까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김정은 답방은 김정은 위원장의 차원에서도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나 그 시기는 조율하자. 뭐 이거 이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12월 답방 연내에 있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좀 뭐 주목받아 갖고 논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요 답방 문제, 과연 뭐 12월이든 1월이든 아무튼 답방을 하기로 일단 약속을 한 상태인데 이 답방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북미회담이 먼저 추진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진척이 있을 수 있을 때 이 남북 간에 그때 이제 그러면 정전선언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이제 그 철도 부분을 이제 뭐 착수식을 넘어선 뭔가 구체적 진전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 조치도 또 한국이 답방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북미회담 성과에 힘입어 갖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미국 내부에 있어서도 자꾸 남북이 먼저 만나가지고 판이 깔려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과의 관계들을 이제 조율해 가면서 비핵화를 진전을 이룰 때 더 훨씬 활로가 생겨나고 그 여론도 이제 그렇게 좋아지고요. 뭐 지금 한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비들을 트럼프 북미회담에 성과에 힘입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정세 아닌가. 그래서 지금 12월 답방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건 아마 북미 관계가 굉장히 좀 더 봉착해서 좀 안 되는 난관에 처해졌을 때 뭔가 별도의 조치가 특별하게 필요하다 할 때 이제 답방이 좀 긴급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혹은 또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교수께서는 좀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서울을 들이고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그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지금 김종인 교수님은 그 순서가 만약에 바뀐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약간 의문을 좀 표시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기사는요. 과연 남북이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경우에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다룬 기사입니다. 여기 한겨레 신문이 있습니다. 김정은 연내 답방 결단만 남았다. 그런데요. 남북이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변수를 제시를 했네요. 첫 번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이 될 것인가. 두 번째, 김정은에게 건넬 카드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찬반 갈린 남쪽 여론. 이것도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짜 변수는 두 번째가 진짜 변수 같은데요. 이 내용 좀 자세히 보죠. 김정은에게 건넬 카드는 김 위원장 이미지 제고 외에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검토 제재 완화는 미국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자, 양문석 이사장님. 네. 연내 답방 뭐 재추진되는 분위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서울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다면 과연 우리와 북한이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지. 정상회담이라는 게 원래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요. 순수의 문제가 그동안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것이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후속 조치를 할 것인가인데요. 현재 지금 뭐 북미 간에 있어서 고위급 회담조차도 열리지 않는 상황이 위기 상황 아니냐라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5차 남북 정상회담 해도 상관없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자신감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 갔다가 또다시 제5차 그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서 그 수순을 밟으면 현 시점에 있어서의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뚫어내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울 답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핵심적인 문제는 뭘 얻어올 것이냐고 이제 북한 그 참모진들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내려가 봐야 실익이 없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내려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조언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게 실제 남측도 딱히 줄 게 없고 북측도 따낼 게 없다라는 상황을 양쪽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서울 답방 자체가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예.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에 그 집약될 가능성이 있다. 예. 뭐 방금 소개하신 신문에 보면 예. 정상국가의 그 정상 지도자로서 예, 이미지죠. 이미지 문제나 그다음에 대북 그 인도적 차원의 지원 예. 문제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예. 한 가지 더 쳐다보면 오늘 어제 그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를 꺼냈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걸 내가 다 이루어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예. 이 부분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북미 고위급 회담 이전에 예. 그 한미 고위급 회담 속에서 일정하게 예. 대북 제재의 완화 카드를 이 남측에게 주고 예.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숨은 그림도 우리가 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에게 지렛대를 하나를 건넨 셈이군요. 네. 그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 네. 그래서 그래서 의미가 좀 있다. 생각 밖에 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예. 풍성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양무서 이사님께서는 연내에 답방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뭐 오늘 내일 모레 예. 3일 동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당초 정부가 준비했던 거는 예. 12일에서 14일을 그렇습니다. 준비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청와대가 예. 다시 지시했다라는 그 일정이 12일에서 또 14일이에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또 18일에서 22일로 그렇습니다. 본단 말이에요. 조금씩 다릅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다다음 주 그 화요일까지의 일정이 이제 예. 집약되어 있는데 오늘 내일 모레에 그 남북이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가 예. 상당 부분 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봅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연내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루어진다면 우리와 북한이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또 이제 관심사예요. 근데 연내답방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사실 현실적으로 아쉽지만 예. 북미 정상회담의 여건이 성숙됐는지 여부에 종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최소한 아까 김희철 북미- 교수님 분석과 예. 좀 맥이 통하시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예. 원래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고 예. 거기서 일정 의제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진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사실은 맞는 순서예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면. 그런데 아마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서 예. 북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온 것 같아요. 예. 단지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최소한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의제 조율이 어느 정도 돼야 예. 그래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더할 나위 없죠. 예. 그런데 아마도 그 여건 조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그러들은 것 같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다시 한번 뭔가 재추진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로 넘어갈 텐데요. 청와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내용 좀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자신이 감찰 맡은 산업부 관계자의 지인 업체 소개시켜준 청와대 특감 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조금 더 사실 확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싣고 있군요. 내용 좀 자세히 보면요.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반 추가 비위, 지위 활용해서 지인 사업 청탁 가능성 이렇게 부제로 달고 있네요. 내용도 보면요. 민정실 직원들과 단체 골프를 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각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다룬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시죠. 야당, 청와대 감찰 결과 5일째 안 내놓고 의혹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해명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셀프 인사청탁 의혹 청와대 수사관 과기부 장관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나 과기부는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감찰 내용을 보고받은 자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나 청와대 감찰반 소속 수사관이 과기부 장관을 만나고 다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일단 청와대가 상당히 좀 설명에 소극적인 거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 뭐 야당이 찔끔찔끔 해명만 한다 하지만 사실은 청와대가 충분한 설명은 아직은 없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설명도 대응도 전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보도가 되고 여론적 압박이 있으면은 마지못해 떠밀리다시피 설명을 하는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특감반에서 지인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탐문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됐다가 그렇죠. 나중에는 이 특감반원 자체가 자기의 인사를 위해서 어딘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게 또 문제가 됐다가 나머지 또 이제 그 다음에는 특감반원들하고 같이 골프를 쳤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의혹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골프를 쳤다는 것도 주말에 쳤느냐 아니면 자기 돈으로 쳤느냐 이런 부분이 뭐 주중에 쳤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쳤느냐 사실은 주말에 자기 돈으로 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업무 시간에 쳤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불러서 다른 사람의 돈으로 쳤다든지 이런 거는 업무 시간에 쳤다면 이건 공직 문제가 정말 기강이 문제가 큰 것이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돈으로 쳤다면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골프 쳤다. 그리고 돌려보냈다. 이것도 조금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정말 근무 시간에 쳤는지 자기 돈으로 쳤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는 데다가 돌려보낼 때 잘못한 사람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특감반은 전체를 돌려보냈대요. 그러면은 교체를 한 겁니다. 전체를. 우리나라에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 없는 사람도 옆 사람이 잘못하면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이것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설명은 하고 있고 대응은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해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사실 이 부분 문제가 자꾸만 커지는 이유는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반, 특별감찰반 10여 명을 전체를 교체를 했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엄청난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이 영 미진하다는 거군요. 그래서 언론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감찰반을 책임지는 자리, 민정수석입니다. 그 민정수석 얘기를 좀 해봐야겠군요.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 청와대 경험이 좀 있으신 국회의원입니다. 조국 스스로 물러나야 여권서도 첫 사퇴 요구가 나왔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좀 요약을 해놨군요. 셀프 승진, 단체 골프 의혹 등 특감반 비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된 직원 8월에 이미 8월 달에 뭐가 감지가 됐었는데 내보냈어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 내에서도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패널 4분 나오셨는데요. 일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분 혹시 손 한번 좀 들으실 수 있을까요? 세 분께서는 거취 결정을 지금쯤은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먼저 양무석 이사장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지금도 야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 여권 내부에서도 찔끔찔끔 해명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잖아요. 이건 계속해서 여론의 규모를 키워가는 거거든요. 빨리 정리하고 정확한 해명과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명하고 사과하고 끝낼 수 있었던 문제를 계속해서 찔끔찔끔 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명을 하면서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고 청와대가 추문의 중심에 서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반부패를 담당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촛불 정신, 촛불 혁명이 핵심이 뭡니까? 적폐청산이거든요. 그럼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특별감찰 단원들이 적폐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건 이렇게 되면요. 적폐청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동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의 각종 구속과 이후에 해 나가야 할 정당성이 엄청나게 훼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촛불혁명으로 그 집권한 문재인 정부 자칭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정당성과 존재의 이유를 상당 부분 훼손했다라면 이제는 청와대 내부에 있어서 거치 결정을 할 사람들은 거치 결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뭐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저는 판단하고 결단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청와대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집중력이 떨어졌고 상당히 지쳤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와대 내부에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청와대가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고 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여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동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을 추진하는 동력들을 조기에 상실을 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청와대 수석들의 거치 문제가 상당 부분 크게 변동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무석 이사님께서는 지금 청와대로서는 큰 위기 국면이다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거치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향하고 있는데요.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런 고민이 묻어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기사 좀 전해보겠습니다. 여기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뉴질랜드 방문 전 기내 간담회. 여기 뭐 큰 제목은 아까 뭐 앞에서 그거보다 여기 내용, 작은 제목으로 단 내용이 좀 관심이 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청와대 기자단 국내 현안 질문 사전 협의. 그러니까 대통령과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되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질문을 하는데 뭐 다양한 주제 그리고 그중엔 국내 현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에 좀 얘기를 하고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들이 국내 현안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비위 의혹에도 질문을 하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문제만 말하겠다. 특감반 의혹 등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이 깊다라는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일단 조국 수석의 거치. 아까 지금쯤이면 결단해야 된다고 손을 들어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누누이 이제 인사검증 실패 부분도 있어 왔지만 그걸 떠나서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정의로운 나라 말씀하셨지만 그 청와대도 정의로워야죠. 그러려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지금 반부패 비서관이 옛날 사정비서관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공무원하고 공직사회하고 공공기관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보면 내부 감찰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부 감찰팀이 반부패 비서관실도 감찰하는 건데 지금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골프 말씀하시다가 뭐 자기 비용으로 휴일에 쳐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 보면 그 친인원들을 보면요. 부패 비서관실의 행정관하고 공직기관실 내부 감찰팀하고 같이 쳤다면 이건 피감기관하고 감사 받아야 될 기관이 친 거예요. 뭔가 좀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청와대 인식이 저는 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감독 책임이 일단 조국 수석께 있고 또 하나는 검증의 미숙도 있어요. 이 청와대 자체 검증의 미숙. 왜냐하면 이분이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한번 복귀됐다가 다시 뽑힌 분 아니에요. 그 뽑히는 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조국 수석이 책임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네 분 중에서 유일하게 김철 교수께서는 아까 이 거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결단 내려야 된다는 질문에 손을 들지 않으셨는데 아마 지금은 좀 빠르다 아니면 거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뭐 그 대체적인 맥락은 양 이사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청와대 지금 이런 등의 문제는 그냥 민정수석
정도의 경질 뭐 이런 혹은 사태 부분에 끝날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민정수석 수준에서 거치를 할 그 정도 사안이 아니고 더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비서실장급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인 수석과 청와대 이 수석 그 비서 등의 이 진용 어쨌든 결국 비서실장에 이제 책임이 있는 건데 이게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지금 뭐 이제 조국 수석 뭐 사태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대통령 오시면 이제 경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청와대 체제를 이제는 집권 이제 이거 기관도 그렇고 이제는 좀 경험도 있고 노련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로 아주 이제 대폭 교체를 하는 게 맞다. 그럼 청와대 참모진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각까지도 같이 좀 내각 개편도 염두에 두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아까 저희 얘기 비행기 안에서 하신 거는 자꾸 국내 사안들 기자가들이 물어보니까 좀 G20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내 외교만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외교 쪽에 좀 방점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국내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아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보면 뭐 정책실장 바꾸고 경제수석 바꾸고 뭐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자꾸 그런데도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지금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민심이나 여론은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살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좀 이제 판을 바꾸고 새로운 좀 이기를 시작할 때가 됐다, 지금. 그래서 이 뭐 남북 관계 문제나 이제 외교 관계 문제는 뭐 잘 쭉 해오시고 있고 또 잘 대화할 건데 이거 지금 국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라는 차원 내에서 지금 그림을 그려야 할 그런 시점이 온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특별히 뭐 조국 수석 이 사건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너무 미미한 뭐 수준인 거다. 그런 취지에서 아까 손을 들지 않으셨군요. 저는 그래서 혹시 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최경선 의원께서는 지금 청와대 지금 김철 교수님 말씀대로면 청와대 참모진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전면적인 재조정 필요성이 있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를 할 때 사실은 그때가 전면적인 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전면적인 조정을 안 하고 장하성 정책실장만 핀포인트해서 교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전면적인 조정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앵커 질문처럼 그렇다면 조국 수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인사검증에서 누누이 실패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대외 관계를 본다면은 현직 판사하고 관련해서 그 밤샘 수사, 사법농단 밤샘 수사를 놓고도 현직 판사와 그 설전을 벌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조국 수석의 평소 지론하고도 다른.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론까지 바꾸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어떤 대외 설화까지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내 조직 관리 문제. 공직기관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지금 세트로 다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외관계, 대내관계, 인사검증까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장하성 정책실장을 핀포인트 교체했듯이 조국 수석도 그래야 될 시기에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무소 이사님께서 바로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이 전국의 분위기를 세신하고 공직기강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개각, 내각을 바꾸면서 그 쇄신의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를 이제 개편하면서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개각은 오히려 그 인사청문회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에 있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그 개편을 통해서 이제는 그 새로운 분위기를 그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1에서 14일이냐 18일에서 20일이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스텝을 통해서 답방 문제를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청와대 그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까지 청와대 스태프들이 준비해 왔던 그 가장 큰 그 이벤트가 그 서울 답방 문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 답방 문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뭐 조국 수석이든 뭐 비서실장이든 전체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도 그렇게 정리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개편에 남은 변수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부분은 연속성이 좀 필요하니까 이 부분 마무리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국의 정치인, 고인이 된 외국의 정치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냉전 끝낸 부시 잠들다. 이른바 아버지 부시, 조지 H.W. 부시입니다. 마지막 말은 사랑한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군요. 아버지 구시 94세, 94입니다. 사회로 타계. 11년 만에 미국 국장으로 치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로 시신을 운구합니다. 그리고 5일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이 됐고 증시도 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모두가 애도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만큼 뭐 미국도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은 한마음으로 애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 부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적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서기장이죠. 냉전 종식 담판을 했고요. 정적에도 성공 응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 바바라 여사와 73년 순회보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들어보시죠. 아버지 부시로 알려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텍사스주 휴스턴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은 숨을 거두기 전 아들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과 전화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아주 멋진 아버지셨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나도 사랑한단다 라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과 오래 알고 지낸 레빈슨 목사는 생전 부시 전 대통령은 바버라 여사와 딸 로빈을 다시 만나길 고대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바버라 부시 여사는 지난 4월 9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생전 부시 전 대통령 부부 사이는 각별했던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여름 부시 전 대통령은 아내 바버라 여사와의 추억이 깃든 메인주 케네벙크포트 별장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메인주 케네벙크포트는 부부가 1940년대부터 매년 여름 함께 시간을 보낸 곳인데요. 또 두 사람이 결혼 전 비밀 약혼식을 올린 곳이기도 합니다. 부시 전 대통령 일가 대변인 짐 맥그레스는 부시 전 대통령에게 이 메인주보다 더 행복한 곳은 없다. 그의 영혼을 위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 6일 바버라 여사와 딸이 함께 누워있는 텍사스 A&M 대학 내 가족 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I wanted to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on some of the latest developments related to the situation in the Soviet Union. 네, 최영수 의원님. 이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고인이 된 그 모습을 대하는 미국 전체 분위기는 확실히 정치권은 한마음인 것 같아요. 일단 2차 대전에 참전 용사로서 활약을 했고 그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뉴스를 봤을 때 앞서 앵커가 간단하게 소개했지만은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선거전에서 져서 그렇죠. 대통령궁을 떠나게 됐죠. 재선을 못했습니다. 네, 재선을 못하고 대통령궁을 떠날 때 빌 클린턴 신임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성공하는 것이 미국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이 성공하기를 응원한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전임 대통령이 민주당 신임 대통령한테 이런 편지를 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 대통령이 잠들기 사흘 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근처를 지나다가 백문안을 갔다는 거거든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부시 전 대통령은 공화당인데 예.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 서로 정적일 수 있지만 예. 서로 백문안을 가고 성공을 기원하고 예. 이런 모습들이 한국 정치에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선 의원께서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얘기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민주주의가 오랜 세월 수백 년을 거치면서 성숙된 모습이 저런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도 좀 차근차근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국제기사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성룡, 뭐 발음은 청룡이라는데 우리는 성룡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자서전을 4일자로 냅니다. 내일이군요. 근데 그 자서전 내용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일단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나쁜 자식이었다. 배우 청룡 자서전에서 성매매, 가정폭력 등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 나쁜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적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청룡이 4일 출간되는 자서전 책의 이름은요. Never Grow Up. 그렇다면 이게 뜻이 뭔가요? 결코 어른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으네요. 이 통해서 본인의 과거 비행, 어떤 비행이 있었냐면요. 성매매와 음주운전, 도박, 가정, 폭력 등으로 얼룩졌던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고백했다. 이 정도를 다 갖춘 가장이라면 굉장히 나쁜 가장이 분명하네요. 근데 이거를 책에 아주 자세히 실었는데 이 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중국권에서 뭐 비난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용기가 있다. 또 이렇게 어떻게 좀 칭찬하는 글도 있다 그러네요. 자, 김철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걸 스스로 고백하는 유명인.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간증이라고 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그 계기가 있었으면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저지른 과오 등에 대해서 이제 고백도 하면서 예. 오히려 근데 그걸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성룡도 이런 거듭남에 대한 삶, 예.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그 갈망해 왔고, 예. 그것을 이제 이런 이제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하면서도 역시 그 영화 속에서 비추었던 좋았던 모습들이 이 배우의 안에 있었구나. 굉장히 이렇게 순진무구하면서도 주로 이제 그 정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맡아왔었는데. 그래서 책 제목이 네버 그로업인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철없고 철부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선하고 뭐하고 한 부분들 이제 이 우리가 좀 피터팬 뭐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다의적인 중의성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어서 우리 뭐라 그럴까 좀 뭔가 이렇게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그냥 자기의 이제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삶의 그런 이제 반성이나 성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듭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또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시류 유행처럼 이제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부분이 중화권을 중심으로 크게 기사가 된 이유는 어떤 폭로가 있으면 대부분의 유명인들, 특히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부인하기 급급하거든요. 그러나 성룡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공개하고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나쁘게도 살았습니다라고 그런 용기를 냈다는 측면에서 지금 중화권에서 꽤 기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제 화면 뒤쪽을 좀 봐주시죠.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비행기와 밑에는 차량인데 누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게 단순 황사가 아니고요. 황사 눈입니다. 눈이 저렇게 내렸는데 눈 색깔이 저렇습니다. 지금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르무치 일대에서 1일 눈이 내렸는데요. 황사와 눈이 뒤섞여서 저렇게 덮어버렸답니다. 이게 좀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죠. 만약에 우리 한국에 어떤 도심에 저렇게 눈이 내렸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눈은 굉장히 섬뜩한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영수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제주도 날씨도 주말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미세먼지 그랬을 때 차량 운행을 제한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굉장히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넓은 관점에서 원인 규명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저 사진을 보면서 한 번 더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의 이 짧은 그런 대책만 볼 게 아니라 정말 크게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해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찾는 것까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의 환경 기후가 아프다. 그 아픈 모습이 지금 저 모습이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좀 저는 봤을 때 좀 섬뜩하다는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자, 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이재명 지사 운명의 12월 이렇게 제목과 사진이 달려 있습니다. 검찰 친형 강제 입원 등 기소 여부 정치 생명 가를 듯 이렇게 돼 있군요. 지금 12월 13일이 이른바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라서 이날까지 기소가 이루어지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12월이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내용 좀 보죠.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들 사건 모두 기소 여부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사. 이해찬 취임 100일. 그러나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100일인데요. 당 지지율 하락세 그리고 선거구제 개혁 등 시험대에 놓여 있고요. 당 내부적으로는요. 방금 전해드린 이재명 지사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재명 탈당 요구하는 친문 시선. 이 대표 입에 쏠린 점도 부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양무석 이사장님. 이게 이해찬 대표의 고민의 한 대목도 이 지점에 있다. 이렇게 좀 두 기사가 전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난 여름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 그리고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이영자로 대변되는 20대 영남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그 지지 철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하고 엉켜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부시 대통령이 추모 이야기를 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탑 슬로건이 당시에 뭐였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 부시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걸로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탑 슬로건이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문제는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외적인 요소들이 이재명 지사 문제, 그다음에 선거 제도와 관련한 당론을 유지할 것이냐 말 거냐의 문제, 그다음에 이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당장 엎을 수 없거나 반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는 게 이해찬 대표로서는 가장 깝깝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에게 강력하게 그 입장을 내고 존재감을 보였던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은 충분히 평가받고 좋은 이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현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손쓸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100일상을 앞둔 이해찬 당대표의 이 곤혹스러운 상황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시호 교수님. 지금 이해찬 대표의 100일을 오늘 맞은 이해찬 대표의 고민 지점. 지금 양무석 이사님께서는 경제 부분. 이 부분 이거 제일 큰 문제다. 그리고 이 지사 당내에서는 이 지사 문제까지. 그러나 뾰족한 사실 해법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당대표가 되셨을 때 이제 민생 챙기기를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별다른 이제 성과가 없죠. 이제 국회의 이제 의석 구조나 이런 부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좀 대국민적인 예. 이 운심부 이 접촉면을 좀 넓혀가면서 좀 이게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당내의 분란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이제 다 묻혀버리거나 그렇죠. 아예 이제 뭐 시도도 안 된 그 그런 얘기만 더 상황입니다.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제초에는 뭐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지렛대 리더십을 발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 홀로 뭘 이제 끌고 가신다라기보다는 여러 이제 대권 주자 이렇게 반열에 올라 있는 그 당내 리더십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대국민적인 지지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그거에 기대해서 좀 뭔가 민생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나가면서 말씀하시는 집권 20년 차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부분을 기대했었는데. 예. 지금 뭐 100일인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은 안 됐고 온통 뭐 이재명 지사 건부터 시작해서 예. 친문 뭐 반문 예. 뭐 이런 내부적인 균열로 가버려 가지고 예. 지금 이제 지금 이게 경제라는 게 뭐 당장 뭘 하지는 않는다 예.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가운데 뭐 탄력 근로제 문제나 등등 하면서 이게 전통적인 뭐 이제 그 좀 우호적이거나 민생 개혁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지지층들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노조하고는 오히려 갈등 국면으로 예, 가고 근데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뭐 탄력 근로제를 실시하겠다는 정책의 뭐 견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토론거리도 있고 논란거리도 있습니다만 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당 차원에서 그런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부분들 또 대국민적인 어떤 설득이라든지 토론의 과정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예전에 이제 광화문에 예. 이렇게 정책인 청원도 받고 뭐 한다고 예. 하면서 계속 촛불 광장 이어가겠다 이랬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냥 정말 이렇게 퍼포먼스처럼 끝나고 오히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시끄러워지는 상황 내에서 예. 민주당은 뭐 지금 아무런 역할들이 없고 당 대표도 이제 별다른 리더십 발휘가 안 예. 되고 있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그래서 21대 총선 이제 지금 내년 들어가면 아마 예. 총선 이제 준비가 슬슬 시작될 텐데 예. 총선 부분도 이런 기조로 가면 예. 결코 뭐 밝은 전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그렇게 예. 엉망이다 난리다 뭐 예. 한참 비판 많이 예. 받았는데 최근에 그 태블릿 사건 이후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이후에 제일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국민 민심을 정말 각별히 잘 살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당내 이런 그 분란이 이런 부분도 아주 비상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당 쇄신이도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불과 9월만 해도 이해찬 대표가 이른바 집권 20년론 뭐 이런 걸 얘기해서 너무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했었는데 2달 지나선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2달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민주당이 돌파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한국당 얘기 지금 김철 교수께서 방금 얘기하셨는데 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김병준 동분서주에도 한국당은 계파 정치 달아오르기만 한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진단을 했네요. 여기 보시면 계파 종식시켜 당 보수통합 나경원 원내대표 경선 출마 김학용 의원 이르면 4일 출마선 뭐 아무튼 원내대표 지금 치열하게 벌써 전개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요. 이른바 친박 대 비박 세결집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뭐 계파 청산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 모임, 움직임은 계파별로 이렇게 세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제목, 계파 정치 달아오르기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일탈 행위 등 며칠 더 두고 보겠다라고 이렇게 경고인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박과 비박은 금기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도 개혁 후보로서 계파 종식을 통한 당과 보수의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계파 중심의 보수 중심의 정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새로운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점점 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자, 육자 변호사. 한국당 뭐 방금 전에 김수희 교수께서
진짜 오랜만에 지지율 좀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와중에 이 고질적인 계파 갈등 무슨 선거, 당내 경선 이런 것만 있으면 꼭 드러나거든요. 계파 갈등.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11일 정도로 좀 예상되는데 벌써 지금 계파 움직임들 심상치 않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원내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친소관계에 따른 어필을 하죠. 다만 계파로 나뉘어서 그것이 무조건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시기는 지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외부에서 이제 그런 구도를 자꾸만 부채질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부에서도 또 거기에 부합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뭐 언론에서 관심도 그렇게 갖고 있고 또 밖에서 보면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친박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부정적 감정,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 국민 시각이 이렇게 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 내에서는 친박 비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라는 취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원내대표 선거라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얼마 안 되는 인원들이 대한 선거다 보니까 뭐 친소 관계를 좀 따지는 것 같긴 한데요. 실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수장 없는 계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친박이라는 계파는 없어요, 사실. 기존에 뭐 좀 친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미 흩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구도는 곧 없어질 거다. 조만간 아마 총선을 거치면 분명히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기찬 변호사께서는 굉장히 이제 일단 긍정적 전망을 해줬는데 과연 그렇게 흘러갈지 한번 언론 쪽에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결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패널 분들의 깊은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또 벼락치기 예산심사. 건당 5초면 통과시키고 있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예산심사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문을 소개하는 동안 네 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벼락치기 밀실로 들어간 470조 수포 예산. 자, 이게 뭔가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슈퍼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 그게 밀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군요. 여기 내용도 보겠습니다. 여야 예산안 처리 기한 또 어겨. 2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 3일입니다. 법에도 없는 소소위 이런 걸 만들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소위는요. 법의 규정도 없는데 만든 겁니다. 그냥 위원회. 그 아래 소위원회. 근데 또 소소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소위는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비공개가 됩니다. 밀실입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니 막판 예산 나눠먹기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수천 개의 예산 건당 5초도 안 돼 결정. 소소위 날림심사 불가피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밀실로 들어간 내년 정부 예산 470조. 여기 내용 더 보죠. 소소위에서 관행처럼 예산안 처리, 회의 내용 비공개로 깜깜이 심사, 쪽지 예산 끼워 넣기 등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는 기사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예산 심사 현실 과연 네 분 패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분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위원께서는 월급을 깎아라 이렇게 쓰셨네요. 일단 고양이 목에 방울 달자는 소리인데 참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사실은 그 30일 전에 예산안 집행이 되기 전에 30일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것은 헌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률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헌법에 있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강제 조항이 없는 겁니다. 어기면 어떻게 이게 없어요. 어기면 그러니까. 뭘 처벌한다도 없고. 법률이라는 거는 강제 조항이 있어야 지켜질 수 있는 건데 이것은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조항 30일 전에 통과시켜야 된다만 있고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는 강제 조항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들 보고 국회법에
이 제때 통과 안 시키면 그때부터 국회의원 월급을 깎아 나가야 된다. 이런 조항을 날짜가 지날 때마다 10%씩 예를 들면 그렇죠. 깎는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손해보는 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안 통과시키죠. 그러니까 국민청원 운동을 해서라도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영란법을 보면은 예. 정말 국민 여론이 통과시켜야 되는 여론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면서 통과시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안 심사 기한을 못 지켰을 때 국회의원 월급을 날짜별로 깎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국민청원 운동을 통해서라도 입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짜를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 일별 계산해서 깎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김수희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헌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 기한을 좀 지키려면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막 번개불 막 그냥 뭐 홍복듯이 그렇게 하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사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겨우 이제 지키거든요. 근데 뭐 우리 정치라는 게 또 한편으로 뭐 예산안 심사에 길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예산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와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키도록 해주는 환경을 우선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좀 상시 개헌을 해서 예산 심의는 그것도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좀 이제 나누어서 좀 부처별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좀 접근하는 시간을 많이 두고 차근차근 가야 된다. 또 한편으로 이거는 무슨 효과를 갖느냐면 정치를 괜한 이제 정략 가지고 이제 그 소모적인 의제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진짜 국민들에 다가가는 그 돈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정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쓸 건지 국가 살림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요. 이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국회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 구조가 된 거는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해놓고 국회는 이제 심의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편성할 때 배정을 못했으니까 쪽지 예산부터 시작해갖고 자꾸 이제 그 좀 술을 쓰는 겁니다. 꼼수를. 이러지 말고 이게 자꾸 국회가 그 예산 편성의 권한 부분들을 좀 자꾸 늘려가는 방향. 이것도 지금 한국의 국회 개혁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은 정부가 아예 예산을 짜서 국회 넘겨주는데 그 짜는 과정에서 국회가 뭔가 좀 할 수 있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참여 예산이라고 써놓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와 국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국민의 참여 속에서도 예산을 만들어가는 좀 그런 틀들 이걸 지금 구상하고 할 때가 와 있다 지금 한국은.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어야지 이런 이제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양무석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 대목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재부의 모든 내용을 넘기고 나면 이제 국회에서 마지막 이 상임위원회나 소위 쪽에 마지막 이 입장 로비를 한다든지 자기네 그런 민원을 강하게 이제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을 놔요. 예를 들면 그리고 나면 이제 지금부터 중앙정부나 그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예산을 짭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기재부에 보내고요. 그리고 기재부로부터 그때부터 계속 오고 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8월에 국회를 넘깁니다. 그래서 상임위나 소위까지 아주 치밀하게 잘 갑니다. 막판에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소위라는 정체불명의 그 예결이 법적 근거도 없는 겁니다. 이제 간사들이 정리를 하거든요. 그럼 이 방법 외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딱 세 사람만 들어가서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이 들어가서 합의하고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합의하면서 이제 푸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밀실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 그 제도와 이 수단도 상당히 의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회의록 하나 없고 밀실에서 해야 되냐. 밀실 좋지만 회의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산에 지난 1년 동안, 만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됐는데 이 세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최소한의 회의록을 만들어 놓고 이 내용을 풀고 그리고 그 회의록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따질 수 있는 근거와 그다음에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을 볼 때 마지막 소소위의 필요성은 이해하는데 왜 소소위에게 회의록조차 안 남기게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타당한 문제 제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예산 심사라는 게 사실 충실한 심사가 제일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정 시한 내에 통과가 안 되면 원안대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인데 예산안하고 부수법안이 자동 상정되는 이 제도를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동 상정되면 물론 이제 의장께서 이거를 표결에 붙이지 않고 계류시키면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지만 만약에 의장에 따라서는 기다리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정부 원안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 이 470조 예산에 대한 어떤 국민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자동 부의 제도가 조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산 부분은 굉장히 아무튼 이 문제가 많다는 건데 해법에 대해서는 참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 기대 간담회 내용 기사를 전하면서 이제 일부 신문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목과 이제 다룬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국내 문제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한 부분은 한미 동맹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 두 가지 내용은 좀 분리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동해서 다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한국인들의 지금 생각, 정신 상태, 뭐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좀 있는데 여기 보시죠. 일단 여기 있습니다. 희망 잃고 기댈 곳도 없다. 10대부터 노년까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요. 125만 명의 한국인이 자살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 관련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인 5명 중 1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인데요. 과거도 현재도 불행하다. 미래는 절망적이다. 김시호 교수님, 예. 한국인들 굉장히 우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우울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런 지금 그 병리학적인 측면도 벌써 이제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 실패하고 재기가 불가하다. 이게 패자 부활 이런 부분들이 없는 이걸 좀 빨리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아침엔 10도 전후, 낮에는 최고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